Hello, this is Alison from Police Emergency. We just received a call from this number. Yes, I need you to get the ambulance and the police out here immediately. To which address? Please come. I need you. This is our immediate life or death situation. Which suburb or town is that in? St. Clair, St. Clair, Okay, St. so- Clair. Listen, can you talk to the neighbour? I'm flustered. Can you just talk to me? Could you, because my hand's bleeding. Yes. Thank you. 2009년 7월 22일 팰리스 경찰서에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집에서 엄마와 말다툼을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며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본인을 협박하여 할 수 없이 반항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비참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호주 세인트 클레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공원이 많으며 인근에 쇼핑센터가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 주인공 제시카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12일에 태어난 제시카 카밀레리는 크리스티라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 리타는 아버지와 이혼하여 두 사람은 두 자매를 공동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제시카는 내성적이고 말수도 적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고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사와 심리학자를 만난 후 제시카의 IQ가 약 60점대로 지능 저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또 심각한 자기애적 성격 장애, 난독증, 자폐증, ADHD, 우울증, 편집증, 그리고 간헐성 폭발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교실과 교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녀는 화를 잘 내며 특히 여자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자주 잡아당겼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제시카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9학년 때 제시카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반 남학생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불러오고서야 강제로 그녀와 남학생들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는 그녀에게 임시 정학처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제시카는 또 한 번 여학생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17세의 제시카는 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온 제시카는 2010년에 기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학우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게 되어 제시카는 학교에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을 피웠습니다. 초반에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부녀가 계속 다투게 되어 할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시카가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사는 친척을 공격하여 그녀는 할머니의 집에서 쫓겨나 어머니 리타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시카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주 쉬운 장보기나 은행 업무, 버스를 타는 등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도 제시카는 혼자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리타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제시카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리타는 최선을 다해 주변 병원에 있는 모든 전문의를 찾아 노력해 보았지만 제시카의 상태는 여전하였습니다. 딸을 돕기 위해 리타는 심령술사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령술사는 제시카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 5,000 호주 달러, 하나로 약 433만 원을 지불하면 악령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500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17만 원을 선물로 지불하자 술사는 그 돈을 들고 잠적을 감추었습니다. 제시카는 집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여 리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꼭 일어났습니다. 2012년 9월 제시카는 길가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제시카는 또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제시카는 한 환자가 계속 본인을 쳐다본다고 하며 그 환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는 기록은 병원과 경찰서에서만 10건 이상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사람이 크게 다친 적이 없으며 또 제시카가 정신적 질환이 있어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시카를 점점 더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리타는 딸이 그냥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또 그녀 내면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시카의 언니인 크리스티가 결혼을 한 후 집을 떠나게 되자 제시카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공포 영화에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과 지퍼스 크리퍼스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갖고 있는 비디오 중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은 8가지 버전이 있고 지퍼스 크리퍼스는 5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영화를 반복적으로 봤었는데 때로는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영화 속 내용이 여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비디오를 숨긴 적이 있었는데요. 제시카가 화를 내고 물건을 계속 던지며 빨리 찾아달라고 하여 그녀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족은 할 수 없이 비디오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제시카는 영화를 보는 것 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35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임의의 전화번호로 조합한 다음 전화를 걸어 낯선 사람과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얘기라고 하는 것보다 방해와 위협한다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상대방이 남자였으면 하고 그 사람을 남자친구로 상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제시카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2015년 10월의 어느 날 제시카는 또 임의로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나이틀리라고 하였는데 제시카와 말을 섞기 싫어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제시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복으로 20통이 넘는 전화를 했으며 22통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나이틀리를 숨지게 할 거라는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2018년 제시카의 전화는 맷 레이필드라는 남자의 집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트에 그가 곧 암에 걸릴 거라고 하며 그가 암에 걸리지 않아도 본인이 그를 찾아가 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제시카는 매트에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를 통해 인터넷에서 매트의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매트는 빅토리아에 있는 육류 판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회사 다른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매우 흥분해하며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시카의 통화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화를 끊지 않고 그녀와 계속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끊고 그녀의 욕설과 위협을 견디는지였습니다. 제시카는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검색하여 직원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찾아내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에서 끝없는 댓글을 남기고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 역시 매트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시카는 2018년 중반부터 시작해 2019년 4월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리타는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집 전화를 여러 번 숨겨보았지만 제시카가 항상 전화기를 찾아내 장난 전화를 계속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제시카의 정신적 문제로 경찰은 그녀에게 구두 경고만 할 수 있을 뿐 그녀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시카의 장난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리타가 사고를 당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제시카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 하며 투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19일에 제시카는 또 낯선 사람에게 30통 이상의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또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려 하지 않아 리타는 딸을 근처 경찰서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의 한 경찰이 제시카에게 만약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자 제시카는 아주 불쾌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 어머니가 자기를 속였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7월 20일 오전에 제시카의 언니 크리스티는 4살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할머니 리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조카의 도착은 제시카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조카에게 말하는 방식과 그에게 웃고 포옹해 주는 걸 질투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조카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를 더욱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 이웃 하트 여사가 갑자기 리트의 집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가슴이 갑자기 아프다고 리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911로 전화한 후 리타와 다른 이웃들은
히트 여사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게 된 걸 보게 되자 제시카는 조카에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어머니 리타의 시간을 빼앗아 본인을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이웃들 앞에서 조카를 꾸짖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리타는 제시카와 조카를 데리고 같이 차에 올랐습니다. 제시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속 조카를 꾸짖으며 리타에게 왜 계속 그를 집으로 데려오냐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쯤 지치게 된 리타는 제시카와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시카는 진정하기는커녕 조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위장염에 걸렸다고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건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주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듭된 어머니의 설득에도 아무 소용이 없자 리타는 할 수 없이 의사를 집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또 배가 고프다고도 하며 리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리타는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날 밤 9시 25분경에 엘리자 의사가 리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날 저녁에 큰일 나겠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엘리자는 여성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시카가 전화로 배달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 리타는 딸에게 우선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리타를 밀어내고 계속 전화로 배달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제 시간에 배달하지 않은 배달원을 비난하며 한편으로는 또 배달원에게 사랑한다며 키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통화는 10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처음 제시카가 통화를 할 때 리타와 엘리자는 그녀에게 전화를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분 넘게 곁에서 지켜본 엘리자는 제시카에게 복통이나 위장염의 징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를 진정시키지 못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드디어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를 더 이상 통제시킬 수 없어 보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 같아 리타는 큰딸 크리스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두 사람은 제시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리타가 구급차를 부르기도 전에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엄마와 언니의 대화를 듣고 더욱 분해하며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며 정신과 의사를 보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제시카는 한 친척에게 병원을 안 갈 수만 있다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타가 911로 전화하려던 중 제시카는 리타에게 달려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리타는 더 이상 딸과 말다툼하기 싫어 본인의 침실로 돌아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려고 했지만 제시카는 어머니를 뒤따라 침실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 젊고 건강한 제시카가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리타를 몸으로 눌러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마구 찌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짓을 마친 제시카는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Listen, can you talk to the neighbour? Can you talk to? Oh, my finger's broken. Hello? Hi, what's happened? I don't know. We was just at home. She just come in screaming for help, and when suddenly I opened the door, she said, "Just help me and call the police or ambulance." And she said to me, she had a fight with her mom, I think. Okay. My mum's tried to stab me, and I killed her. I think. So did she just say her mum tried to stab her? I don't know. Yes. Yeah. With a knife, and in self-defense, I think I killed her. Is she with you at the moment? Yes. Yeah, she's in the front yard of my house. Okay, all right. So how old's her mother? 57. 57. Mum has had enough of me because I admit I've been a challenge, and this ongoing thing's been going for months anyway. She had enough of me. She grabbed me by the hair and dragged me from my room all the way to the kitchen, and she got a knife and she tried to stab me with it, and I grabbed the knife off her because I thought she was going to stab me, so I stabbed her back, and I had my mum's head in my hand. I know this sounds insane, but I was taking it for evidence to show the neighbour
in the struggle, in the frustration,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Okay, what type of knife was it? There was all sorts of knives. There was about seven knives I was stabbing her with. A few of the knives broke. When that knife broke, I got another one and did the same. Where's the knives now? They're all in the kitchen. All right, I'll let you go speak to the police. Yeah, hang up, okay?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앤서니 경찰은 우선 제시카에게 전체 사건 과정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진술은 신고 전화를 할 때와 동일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었는데 제시카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녀의 어머니 리타가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날카로운 도구로 그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몸싸움하다 제시카는 정당방위로 끝내 자신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앤서니 경찰에게 사건 과정을 얘기하며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의사 보고 머리를 꿰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저쪽 바닥에 있거든요. 저는 의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머리를 다시 꿰맬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리타의 머리와 목에는 100개 이상의 상처가 있었으며 손에도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치열하게 방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시카는 총 7개의 도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중 4개는 이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가장 유감스러웠던 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크리스티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겨우 4살인 아이가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갔는데요. 눈앞에 벌어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용감하게 달려가 제시카를 밀치며 외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제시카가 꼼짝도 하지 않자 아이는 울면서 장난감 상자를 들고 제시카를 밀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시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구를 든 손으로 조카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아이의 얼굴에 길고 깊은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는 울면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거실에서 토사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요. 추후에 크리스트의 아들이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4살 소년이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시카가 구속된 후 검찰과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그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측 전문가들은 제시카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제시카의 사건은 뉴 사우스 웨일즈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건 진행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토론은 제시카의 형량에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시카의 긴급 통화 녹취록과 앤서니 경찰에게 한 답변을 제출하며 그 당시 제시카가 한 말이 논리적이었으며 그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신적 질환이 있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 최고의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이후 그녀가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지만 일부의 답변은 사실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제시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하며 따라서 양형을 선고할 때는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간의 토론 끝에 배심원단은 제시카가 일반 상해죄의 유죄임을 판결하여 헬렌 윌슨 대법관은 제시카에게 가석방 금지 기간 16년과 함께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In my opinion, only a very substantial level of impairment could have been accepted as lessening the offender's liability for a crime of such extreme and extended savagery as this was, since she well understood the nature of her act and also well understood how very wrong it was. This is an instance where the offender's disabilities cannot require a sentence substantially less than the maximum sentence available. In light of the extreme gravity of this crime, the very great harm done, and the need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the offender, a stern sentence is called for. 제시카의 언니 크리스티는 인터뷰에서 제시카가 어머니와 아들에게 한 짓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리타는 20년 넘게 그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제시카는 그냥 하나의 고깃 덩어리처럼 어머니를 대하였습니다. 수감된 후에도 제시카는 다른 수감자들을 자주 공격했으며 머리를 잡았으며 수감자에게 뜨거운 차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제시카는 곧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성 수감자 중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제시카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는 버릇을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보기에 체격이 있는 그녀는 감옥에서 여러 번의 구타를 감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보호하려던 어린 소년에 대해서는 언론은 사생활 보호 때문인지 더 이상 어떤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때 겪었던 악몽을 잊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 게임이랑 비슷한데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은밀한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묘지에 가서 묘비 위에 글씨를 베껴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20년 전 숲에서 캠핑을 하던 젊은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숲속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바로 홍콩의 트루소울 대열 앵마기 사건입니다. (2004년 6월 20일) 오후 6시 홍콩 란타오 섬에 고기 굽는 연기가 산기슭에서 피어오르고 있으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며 매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들은 빈병을 바닥에 두고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병이 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제일 좋아? 라고 그녀에게 묻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학생이 머뭇거리자 친구들은 야단 법석을 떨며 그녀에게 진심을 말하기 싫으며 언덕 너머 묘지에 가서 묘비의 내용을 베껴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남자 한 명만 말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환호를 지르며 두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의 짜릿한 게임은 모두를 매우 흥분시켰습니다. 병이 뚱뚱한 소녀를 가리킬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영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그들 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모든 친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미영에게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미영은 수줍어하며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그녀의 대답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했으며 마침 날이 저물어 학생들은 유미영에게 묘지에 가서 묘비의 내용을 베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미영은 무서워하며 벌칙을 거절했습니다. 유미영의 행동에 한 소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진호라고 하며 줄곧 유미영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그가 유미영을 밀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 샤오랑은 언젠가 자신이 모험할 차례가 올까봐 집에 일이 있어 먼저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숲을 나갈 때 그는 뒤를 돌아봤었는데 유미영이 여러 사람들에게 떠밀려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더욱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인 2004년 7월 22일 오전 9시에 홍콩 관당구 경찰서의 이씨 경찰이 자기 허리살을 만지며 또 살이 쪘다고 중얼거리며 다이어트를 하여 더 이상 뚱보 경찰이라고 조롱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심하게 부패된
뚱뚱한 여성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 이씨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청소부인데 그는 물속에서 모기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뚱뚱한 신체를 발견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잠깐의 신문을 끝낸 후 청소부의 혐의를 배제하고 이씨 경찰과 다른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패되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팬티 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상체의 조끼는 목까지 벗겨져 있었는데 생전에 잔인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시냇물의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씨 경찰은 그녀가 물살을 타고 상류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씨 경찰은 상류 10m 지점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손수레를 찾아냈습니다. 손수레 옆에는 솜과 부식성 액체를 담는 유리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바위에서 경찰들이 피해자의 지갑과 상의, 긴 바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이곳에 남겼다는 건 사건 현장을 청소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분명 범인은 초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씨 경찰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의외로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미영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지를 따라 소녀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대화 끝에 딸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다이어트를 하러 나갔던 딸이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냐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체중 감량이라는 단어는 이씨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딸이 친구의 집으로 다이어트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로자링이고 잉안 위안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친구의 집으로 가야 했을까요? 유미영은 자신의 몸무게가 104kg이 되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자존감이 낮아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별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몸매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신이 살만 빠지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까지 촬영하여 자신을 격려하며 날씬해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유미영도 한동안 열심히 운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체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 유미영은 갑자기 어머니에게 친구의 집에서 살을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로자랭이고 겉보기에는 아담한 키에 귀엽게 생긴 소녀였습니다. 유미영은 성인이 되었으니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엄마의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푸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잘 이해했지만 딸이 집을 나가 사는 건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습니다. 유미영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로자링을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로자링은 2살 연하의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가 집을 사주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아버지는 점점 더 바쁘게 되어 자매의 일상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로자링은 유미영 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걸 너무 반갑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미영의 어머니는 로자링이 얌전하게 생기고 또 자신에게 예의가 발라 불량 소녀 같지 않아 유미영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딸을 되돌릴 수 없는 참변을 당하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햇볕 아래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며 유미영의 어머니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딸의 몸은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생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법의학자는 그녀의 숨진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임무는 뚱뚱한 경찰 이씨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 오전 9시에 이씨 경찰은 유미양의 어머니가 제공한 정보를 따라 로자링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심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가 점점 겉히자 집안에는 20대 안팎의 불량 소년과 소녀가 보였습니다. 유미영 어머니의 말처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로자링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씨 경찰은 조사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의 바른 로자링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신문실에서 눈앞의 소년들은 긴장한 채로 서로를 비난하며 유미영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이씨 경찰은 누가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로자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들이 7월 16일 새벽에 손수레의 종이상자 하나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다시 빌딩으로 돌아왔을 때 손수레와 종이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는 경찰이 개울가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씨 경찰은 유미영 사건이 집단범행 사건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엄중한 신문에 소년 샤오량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특별 증인으로 정하여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샤오량의 진술로 경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미영이 처음 로자링의 집으로 이사하고 한동안은 서로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유미영은 두 자매와 화장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가끔 같이 나가 장을 보고 요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들의 생활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유미영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자링의 소개로 유미영은 그들이 로자링의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했었죠. 하지만 유미영의 눈에 그들은 자유를 상징하였습니다. 유미영은 본인도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불량 집단의 선두는 로자링의 21세 남자친구 두진우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로 유미영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줄곧 자신의 방식으로 이 집단의 호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경험으로 새로 알게 된 친구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새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진호는 유미영의 관심을 통제라고 느끼며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미영은 모두를 일찍 취침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모두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 밤을 새우지 말라고 충고했는데요. 도진우는 유미영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큰언니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유미영이 쉽게 이용당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뚱뚱한 유미영을 놀리기 시작하며 그녀를 본인들의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총 9명이 유미영을 괴롭힌 걸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두진우, 황경위, 판하오위, 이의랑, 린웨이세, 로자링, 우비현, 옌하오텐, 그리고 셰즈웨이입니다.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두진우였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특설 참고인 샤오랑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랑은 유미영을 폭력적으로 대한 건 무언가가 그들을 홀려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유미영의 몸을 숨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그 무언가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란타오 숲에 바베큐를 하러 갔다가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했었는데 자신이 중간에 떠나 다른 아이들이 유미영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돌아와서 로자린과 두진우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이상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자린은 종종 벽을 향해 자신을 때렸고 주진우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하여 모두가 그에게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도진우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모두 이상한 현상이 전부 유미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것이 유미영이 사물에 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영이 다이어트를 하자 구마의식을 쥐러 그녀의 몸에 있는 사물을 쳐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진우의 주도로 여러 사람이 방망이로 유미영을 후려 갈기고 때렸습니다. 샤오량은 악마가 무서워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유미영을 때렸을 때 유미영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종 때리지 말아달라고 멈추어달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같이 놀곤 하였습니다. 도진우는 경찰에게 유미영이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고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것을 만진 걸 인정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7월 14일 사건 당일 밤 류미영이 갑자기 사람을 해치려고 발광했습니다. 그녀는 린 웨이세의 목을 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겨우 떼어내 그녀를 계단으로 끌고 가 한참을 때렸습니다. 7월 15일 오전 5시경 도진우는 유미영이 구타로 숨지게 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걸 확인한 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진우는 우선 에어컨 온도를 최저로 낮추고 18시간이 넘게 유미영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도진우의 머릿속에 종이 상자에 유미영을 몸을 담아 운반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16일 새벽에 그들은 유미영을 종이 상자에 넣어 손수레로 산속에 방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편히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로자링의 집에서 80개가 넘는 DNA 샘플과 40개 이상의 지문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유미영의 몸에는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백에 따라 법의학자는 그들의 구타가 유미영이 숨지게 된 주요 원인이고 7월 15일이 유미영의 숨진 날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미영을 구타한 이유는 바베큐 후 유미영이 악령에 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씨 경찰은 법의학자의 진술을 듣고 마음속으로 사건에 대해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악령이니 뭐니 하는 것은 범인이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핑계일 뿐이고 아무 죄가 없는 약자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입니다. 유미영은 한창 어린 나이에 친구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되고 재판 전까지도 서재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씨 가족은 양심 없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 8월 20일 수요일 11일을 기다린 끝에 유씨 가족은 딸을 해친 죄수들의 최종 판결을 확인하러 법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 밖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들은 고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상해치사죄로 판결되었고 다른 몇 명은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처형이 가벼운 습격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유미영의 부모는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 그냥 과실로 판결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의상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도진우는 법정에서 긴장을 풀었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미영의 가족은 그들이 현재 어떤 보호를 받고 있든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